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입니다. 미국 최대 케이블 TV 업체인 컴캐스트, 그리고 통신업계 2위인 AT&T, 그리고 보잉, 웰스파고은행, 그리고 월마트.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이 감세로 인한 혜택을 직원들하고 나누겠다면서 임금 인상이나 보너스 지급 계획을 발표한 미국 기업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는 시간당 $10 주던 최저시급을 다음 달부터 $11로 10% 이상 올리겠다고 밝혀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올해 2018년 회계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금 절감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도 감세 조치로 생길 여력을 종업원들과 미리 나누겠다 이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조치가 이미 예정된 계획을 재포장한 거에 불과하고 월마트도 역시 법인세 깎아준 혜택의 15%만 임금 인상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분석도 물론 있긴 합니다. 기업들이 손해보는 장사야 안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로 기대하는 낙수 효과가 계속 나타날지 아니면 이렇게 초반에만 반짝하는 현상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인세를 내렸던 지난 10년간 왜 우리나라는 기업과 가계의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해졌는지, 왜 미국에서 심은 귤이 바다 건너 우리나라로만 들어오면 꼭 탱자가 되는지, 이에 대한 분석도 우리끼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15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도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성 금융상품들이 몇 가지 있죠. 어떤 게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한 궁금증들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들도 좀 있어요. 이것도 좀 정리해 보겠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요즘 연말정산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시다가 올해 1월부터 새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이걸 작년에 다니던 회사 가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회사에다 얘기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 보내오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와 함께 월요일 경제 뉴스들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죠. 지금은 이슈가 그동안 투자해온 분들이 이게 본인 실명인지 아니면 차명인지 아무도 확인한 바가 없으니 다 다시 은행 창구 가서 실명 확인 받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정부가 이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서는 실명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실명으로 모두 전환해야 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준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시작된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9시 50분에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정부의 입장 발표라는 걸 했습니다. 아침에 지금. 그래서 변화된 건 딱히 없는데요.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좀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혼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거래소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또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다. 청와대에서 또 해명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방향을 정해서 아침에 브리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폐쇄와 관련된 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폐쇄도 한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데 결정된 바가 없으니 앞으로 협의에 의해서 이 카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들고는 있지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래소의 실명 부분 조속히 빨리 시행하겠다라는 거 오늘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당부인데요. 이게 현재 정부나 그 누구도 이 투자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거나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정부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지금까지는 거래를 할 때 거래소가 일일이 실명 확인 다 안 한 것 같다. 이제 정부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는 은행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실명 확인을 다 받고 해라라는 건데 그거 다 받고 했는데 어느 날 거래소를 폐쇄하면 네. 그럼 실명 확인을 왜 받으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또 이럴 거 아니겠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래소 폐쇄라는 카드와 실명 확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잘 하세요라고 하는 카드는 방향성이 좀 서로 다른 것 같은. 일단 정부가 지금 생각이 드네요. 실명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탈법이라든지 네. 문제들이 생기고 물론, 있다라는 물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실명을 그걸 해야죠. 규제하기 위함이지 현재 가상화폐가 어떤 투자의 수단이라거나 아니면 화폐로서 인정을 받았다, 금융상품이다, 이건 정부에서는 아닌 입장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명 확인을 통해서 나중에 어쨌든간 이걸 금융상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투자 상품으로 볼 것이냐 그냥 단순한 재화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네. 어쨌든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애매해요. 우리가 도박장 제도권 안으로 단속하고 이걸 나서. 끌어온 거냐 정부가 아직도 인정은 안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제도권에서 하는 것들처럼 규제를 지금 칼을 들이대느냐의 문제도 지금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모호한 상황, 아직도 그런 상황들이 그러게요. 벌어지고 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도박장으로 보면 도박했으니까 다 몰수 이거지. 네, 누가 땄어? 딴 사람 세금 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민거리가 좀 있겠어요. 예.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불법적으로 벌집 계좌라고 하는 걸 운용했는데 네. 이거는 막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 벌집 계좌라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계좌라는 게 지난번에 한번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은행에서 계좌를 열고 그 밑에 편의상 우리가 가상계좌라는 걸 좀 써야겠어 은행에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뭐 거래소 1-1, 거래소 1-2라 그래서 자신들이 가상계좌를 쫙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래소 계좌를 쪼개준다는 거죠. 예. 몇십만 개로. 그래서 예. 이제 개인들한테 투자자들한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눠줘서 지금까지 여기를 운영을 해왔다는 입금하세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누가 그 계좌를 이용했는지 잘 모르니 이번에 실명 전환을 하거라라는 건 은행에 가서 내가 이 가상계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 보여주고 네. 그래 김계동이 가상계좌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발표를 하니까 거래소들이 약간의 편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계좌를 만들어 놓고요. 그 밑에 우리 법인 계좌로 돈들 다 넣어. 일단 다 보내시면 예, 일단 다 보내시면 우리가 저희가 가상 계좌를 예.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엑셀 파일에다가 1번 계좌, 2번 계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기로 기록해 놓고 시스템 만들어 놨으니까 네. 돈 오간 거, 수익 난 거 다 여기 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법인 계좌로 다 넣으세요. 이렇게 운영을 몇몇 거래소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근데 이 엑셀 파일을 저희가 분실했습니다라든가 큰 이러면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더 큰 아까 뭐 가상계좌라고 앞서 말씀드린 가상계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은행에 그 가상계좌가 들어있어 누가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돈 오간 거나 이런 게 다 기록되고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거래소 측에서 아까 의도적으로 뭐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이걸 시스템이 오류가 난다거나 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은행에서 딱 보면 그 법인 계좌로 작은 금액들이 한꺼번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하겠죠. 보이기 때문에 예. 이 벌집 계좌를 적발해내는 건 너무 쉽다. 이거 하고 그렇게 하지 있으면 말아라, 이 법적으로 말이네요. 처벌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한 것이죠. 이 가상 계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전기요금을 내거나 네네. 아니면 뭐 혹시 깜빡 잊고 안 낸 거를 범칙금 같은 내세요라고 거 낼 하면 때도 내죠. 네.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 낼 때 극단적으로 제가 김치영 기자 계좌에다가 제가 김치영 기자 범칙금을 내주더라도 실명 확인 안 하고 받았잖아요. 네, 모릅니다. 네. 예, 그런데 그거야 굳이 누가 남의 통장에다 돈 넣어주겠어? 남의 범칙금을 왜 내주겠어라는 네. 생각으로 안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얼마든지 남의 이름으로 가상계좌 거래를 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혹시라도 이렇게 거래소를 만약 폐쇄하는 상황까지 오면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분들이 다 그냥 해외 거래소에다 가상화폐 갖다 놓고 팔면 된다. 아무런 의미는 없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그건 구조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해외 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통해서 자신의 가상화폐를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해외 거래소에 전자지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자신의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 전자지갑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사실상 해외 전자지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
두 번째는 그쪽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걸 외화로 찾아서 내가 네. 만약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려 그러면 다시 원화로 바꿔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이 외화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게 것도 어렵고 원화를 또 큰 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요. 또 어렵고.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거래소가 가격이 한 15에서 20% 높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걸 다시 또 해외로 가져나가서 팔면 손해잖아요. 싸게 팔아야 되니. 네. 그러니까 예. 차라리 국내에서 파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외국 가서 팔기는 쉽지 않다는 거군요. 근데 사실상 뭐 제 마음은 팔 수만 있다면 외국에서 팔아서 외화를 우리나라로 가져오고 들어오는 게 국력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외국에 가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팔으면 달러가 네. 나올 테니 그 달러 그렇죠. 갖고 들어오면 예. 원화로 그래요. 바꾸지 말고 달러로 삼성전자나 가지고 현대차가 수출해서 달러 벌어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니까. 네.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화폐 가격들이 지금 싸지 않을 때 고점에서 국민들이 외국 나가서 팔아주면 네. 그게 외화 획득이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려고 계절을 막으려고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한파가 기승을 부리니까 추우니까 전기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피크 문제가 생겨서 급전 지시를 정부가 내렸군요. 기업들에게. 이게 뭔가요? 지난 여름에 한번 이 급전 지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공장들의 가동을 몇 시간 정도 멈출 수 있도록 지시하는 거다. 이게 이제 원래의 뜻인데요. 사실은 이 구도를 보면 처음에 정부가 대략적인 전력 수요량을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력이라는 게 많이 생산해 놓으면 보관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수요에 맞춰서 그 발전소도 가동을 하고요. 예. 그리고 혹시 이 수요를 뛰어넘는 수요가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면 미리 계약된 기업들에게 네. 잠시 공장을 가동 중지해달라. 뭐 몇 시간씩 서로 계약 맺은 만큼 중지하도록 하고 그걸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썼던 전기요금 깎아주는 게 아니라 네. 1시간 정지하는데 얼마 무조건 주겠다 이렇게 예, 금액으로 그렇게 미리 준다는 거죠. 계약을 해놓는 것이죠. 공장 못 돌리면 손해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 말 12월 하고요. 올 1월에 지금 한파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네. 전력 수요가 좀 올라갔고요. 5차례 정도의 지금 급전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몇몇 언론들에서는 안 그래도 기업들이 지금 최저임금이랑 이런 부분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 급전 지시까지 내려서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정부가 거죠. 나중에 돈으로 다 준다면서요. 공장 못 돌린 피해를.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급전 지시라는 게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파악도 하고요. 기업들에게 의사를 다 묻습니다. 우리가 이 급전 지시를 할 기업 풀을 만들 거야. 예를 들어 뭐 한 300개, 400개 기업을 갖다 놓을 거야. 예. 혹시 여기에 들어올 의사가 있니? 뭐 예. 너는 2시간, 너는 3시간 뭐 이렇게 계약들을 맺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급전 지시가 필요할 때는 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를 체크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시간 분량하고 전력량을 파악한 다음에 네. 그 기업들만 이제 급전 지시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 혹시라도 올겨울에 이렇게 춥지 않아서 네. 정부가 급전 지시할 일이 없으면 없다 하더라도 그 풀에 들어가서 나 필요하면 줍니다. 꺼줄게요라고 하면 기업들한테는 다 돈 주는 거군요. 예,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그리고 어떨 때는 손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알겠어요. 안 돌려도 주고 돌려도 돌려도 주고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또 손님 갑자기 들이닥칠까봐 네. 호텔방 하나씩 잡아놓은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잡아놓은 기업이 호텔방이면 써야지 뭐. 네. 예. 지금은 나 공장 돌려야 돼서 안 돼라고 하면 풀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기업에게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급전 지시라는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이번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급전 지시 제도가 2014년도에 시행된 이후에 3차례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불과 2달 만에 5차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거 결국엔 사용하든 안 하든 국민 세금으로 이 전기료를 주는 건데 네. 전력 수요를 조금 더 잘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그러면 급전 지시 풀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저희 회사가 네. 나라에서 공장 잠깐 멈추세요 하면 항상 멈출 테니까 그 대신 저희도 그런 각오를 늘 하고 공장을 돌려야 되니 불안하니 네. 불안함에 대한 그 돈을 항상 주십시오. 저희한테 급전 지시를 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돈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우리는 이미 돈 줬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당신들 꺼 하면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줄 돈이니 네. 급전지시라는 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급전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아 근데 풀에 그 기업이라는 게 예. 공장을 막 돌리고 있는 상황에 정지한다 그래서 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풀이라는 걸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저 같으면 항상 저희는 못 끕니다 하겠습니다. 돈은 받아놓고. 의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들은 할당돼 있나 봐요. 있으니까 예 그런 계약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들이 지적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지시를 해서 왜 기업들의 공장 가동을 중지시켰느냐 이것보다는 전력량에 대한 수요가 정부가 조금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왜 항상 이렇게 중간중간 기업을 멈추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예. 2017년도 동계 전력의 수요 예측이 88,200메가와트였거든요. 근데 이걸 8차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거보다 전력 수요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85,000으로 낮춰놨거든요. 근데 올 11월에 이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피크치에 가까이 되면 급전지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좀 잘못한 것 아니냐. 애초부터 발전소 좀 넉넉하게 짓지 이게 무슨 짓들이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 발전소 짓는 돈으로 다른 돈으로 쓰면 되잖아요. 뭐 이런 고민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 정부는 또 이제 원자력 발전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제 또 그것도 또 눈에 자꾸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 퇴직자 10명 중에 8명이 퇴직금으로 1,000만 원도 못 받는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회사를 짧게 다닌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260만 한 3천 명 정도 근로자가 퇴직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 퇴직급여를 받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1,000만 원 이하를 받은 근로자가 202만 5,500여 명이다. 그래서 예. 전체에서 78% 정도를 차지했다라는 거니까 정말 10명 중 8명은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퇴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조금밖에 퇴직금을 못 받았느냐라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전체 260만 명의 2016년도의 퇴직자 중에 5년 이하로 근무한 사람들이 그중에 75.4% 그러니까 196만 명 정도나 됐더라. 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직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일찍 퇴직한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근데 그 퇴직금 또 얼마 안 되니까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IRP라고 하는 계좌를 만들어서 회사를 여러 곳 다니시더라도 그때그때 받는 퇴직금 다 이 계좌에다 넣어놓고 그렇습니다. 쓰지 마시고 예. 60세 넘어가면 쓰세요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퇴직하고 이직하는 동안에 자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IRP라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다 그 돈을 넣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빼서 네. 써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테고 조금 노후를 대비해서 이직할 때 예. 충분히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조금 더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정도도 잘 못 줘서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실업급여까지 지금 만지자 그러면 아주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박병인 씨가 작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셨답니다. 그리고 좀 쉬다가 올해 1월부터 또 새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계신데 작년 월급 받은 거에 연말정산은 그럼 예전에 다니던 회사 가서 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다 말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서 해주는 게 원칙인데 연말정산 기간이 되기 전에 회사를 나오시면 그해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셀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연말에 어차피 연말정산 하려면 이것저것 서류 만들어서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 직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연말정산 담당 직원한테 안 내고 동네의 관할세무서에 갖다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세무서는 그렇다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세무서가 관할세무서가 아니라 동네마다 따로따로 관할이 있으니까요.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추운데 고생 덜 하실 것 같고, 야, 회사 다녀야 되는데 언제 세무서 가서 그거 할 시간이 있냐 그러시면 우편으로 보내셔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회사 옮기고 정신없다 보면 사실은 연말정산도 그해 연말 연초에 다 못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듬해 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역시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내가 지난 연말에 했어야 될 연말정산 깜빡 잊고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할래요 이러면 하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봄에도 안 하시고 그냥 두면 가을쯤 되면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안 하셔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연말정산 했어요 하고 이만큼 세금 더 내세요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럼 다 해주는 거면 굳이 내가 애써서 연말정산하고 다닐 필요 없네. 그냥 가을 되기만 기다리면 되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도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가을에 본인들이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서 보내주긴 하는데 세금을 토해내셔야 되는 분들에게만 세금 더 내세요라는 고지를 하고 세금 돌려받을 분들한테는 따로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시면 그거는 국세청이 따로 안 챙겨주니까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카드 얼마 썼는지 의료비 얼마나 썼는지 홈택스 들어가 보니까 어차피 국세청이 다 알고 있더만 그냥 국세청이 알아서 다 연말정산도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게 전산도 좀 더 발달해야 되고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절이나 교회에 따로 낸 기부금은 이건 연말정산 대상인데 절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개한테 기부금 얼마 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모릅니다.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을 내가 따로 들고 가서 보여줘야 그때서야 알겠죠. 그리고 의료비 중에도 모든 병원 약국들이 지금 다 국세청에다가 이만큼 병원비 받았어요, 약값 받았어요 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서 국세청도 모르고 있는 병원 약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다 영수증 챙겨서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아주 편리한 거라고 그러시대요. 지금은 홈택스 들어가면 카드 쓴 거 무슨 예금한 거 그거는 다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카드사에 다 전화해서 일일이 팩스 받고 보내달라고 하고 안 들어왔어요 막 이러고 은행들 찾아다니면서 납입증명서 떼어달라고 그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나이 들었다는 증거라고 하는데 이 연말정산에 관한 한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월요일 복잡하고 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테크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웃어요? 나이 들으셨다라는 얘기 조금 전에 들어서. 그렇죠. 그래도 세상 좋아진 거야. 이런 소리를 가끔 할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내 나이 들었구나 진짜. 이런 소리를 하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던 질문이 한두 개 있습니다. 네. 청취자 허은정 씨가 연말정산에서 혜택 받으려면 IRP나 연금저축 중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둘 다 예. IRP 수익률이 별로다. 수수료는 많이 받아가고 네. 그래서 나 중간에 이거 다시 연금저축으로 이거 넘기려고 그런다. 이거 되냐 이런 질문 보내오셨어요. 네, 결론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실 것 같고 네. 자, IRP는 퇴직연금이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죠. 그래서 상호간에는 사실 별개의 제도인데 이게 세제 혜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 소득세법에는 상호 이전이 가능하게끔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안 되시냐? 이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55세가 넘으셔야 되고요. 넘어야 이체하고 넘기고 할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리고 IRP하고 연금저축 사이에. 맞습니다. 그리고 전액을 이체해야지만 어떤 세금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정산한 거를 중간에 깨서 쓰면 토해내거나 하게 되는데 네. 전액을 이체해야지만 그런 토해내거나 이런 불이익은 없다라고 보셔야죠. 우리가 은행에서 연금저축 가입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네. 보험사에서 연금보험 가입해도 되고 네. 또 증권사 가면 연금 펀드 가입해도 되고 예. 그리고 연금 펀드 가입했다가 나는 보험이 좋은 것 같아 하면 다시 넘어가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난 싫어 그럼 연금저축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자유롭게. 네. 그 개인연금간에는 자유롭게 이전을 할 수가 그런데 있습니다. IRP로 들어간 돈은 요 돈은 어차피 목적은 연말정산 좀 해보려고 한 건데 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겁니까? 네, 그거는 이 부분 인출 자체가 안 되기 안 때문에 돼요?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넘길 수도 없고 네. 이거를 통째로 옮길 수만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 55세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연금저축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IRP를 추가로 가입하는 이유는 네, 추가로 돈을 좀 더 넣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더 되니까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IRP 가입 안 하고 예. 기존의 연금저축, 연금펀드에다 추가로 넣어도 돼요? 그건 안 돼요?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 더 받고 싶다라고 네. 그러면 한다면 반드시 IRP는 만들어야 되는데 네. 한 번 만든 IRP는 못 움직인다. IRP 간에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만든 걸 네. 뭐 B 증권사로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IRP에서 IRP 이동은 가능한데 예. IRP에서 연금으로 넘어오는 거, 개인 연금으로 그건 넘어오는 안 거는 된다는 안 된다. 거죠. 알겠습니다. 청취자 하민지 씨는 퇴직연금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DC형 퇴직연금이 있고 예. 내가 내 퇴직금 내가 굴리고 있다는 거죠. 예. 연금저축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을 또 해놨는데 네. 둘 다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증권사를 좀 옮기려고 알아보니까 네. 똑같은 증권사라도 DC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예. 연금저축펀드가 일로 넘어오면 이건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다던데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 네. 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나 증권사에서 하든 은행에서 하든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일부만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안에는 금융상품을 내가 골라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은행 예금도 담을 수 있고 뭐 보험사의 보험도 1년짜리 3년짜리 상품을 담을 수가 있고요. 뭐 증권사에서 만드는 ELB라는 상품 또 펀드라는 상품을 골라서 담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골라 담은 상품 중에서 은행의 예금 상품이나 보험사의 보험 상품만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라는 의미지.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네. 그 중에서 그 두 가지 정도만 해준다라는 거지 다른 것까지 해준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바구니에서 주식 투자했으면 손해 보면 저희는 모릅니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건 당연하죠. 그걸 네. 주식 투자한 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시기가 쉬운 게 DC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라고만 해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오해 가능성이 있죠. DC형 퇴직연금 중에서 혹시 은행 예금을 담아 놓으셨으면 그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퇴직금을 굴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가 굴리는 거니까 네. 내가 이 퇴직금을 여기다 굴리든 저기다 굴리든 내가 결정하는 건데 네.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은행에다가 DC형 퇴직연금을 맡기고 있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오래 그렇겠죠? 근무하시면. 그리고 예. 잘 굴렸으면 많이 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준다고 하니 예. 내 퇴직금은 지금 6천만 원이 굴러가고 있는데 저 은행에서 저 어떡하나 저거 저 빼다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입니다. 그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상품이 내부 상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은행에 퇴직연금이 가입돼 있는데 네. 안에 보니까 B은행, C은행, D은행에 예금을 가입해놨으면 그럴 리는 B, 없겠지만. C, 예. D 각각입니다. 그러면 내 DC형 퇴직연금은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특정 은행에 예금이 5천만 원 이상 있는 거면 그건 위험하다. 네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은행에 들어있는 퇴직연금이 6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건 상관없이 그 알겠어요. A은행의 바구니 안에 어떤 은행 상품을 담아놨느냐 그 개별적으로 5천만 원씩 해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굴리는 내 DC형 퇴직연금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뚜껑 열어보고 네. 그 안에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본 후에 네. 그걸 나눠 담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특정 은행 예금에 5천만 원 넘어가 있으면 그건 굳이 분할을 해달라고 해야 된다. 예, 그 은행이 망할 게 걱정되시면 그걸 이제 그렇게 나누시면 되죠. 결국 근데 시중은행한테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원리는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책성 금융상품들 좀 챙겨보자 이런 것도 좀 배울까 하는데 네. 정책성 금융상품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만들어준 거고 나라에서 또 도움을 주는 거고. 예, 그 예. 나라에서 도와주려고 만든 거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하나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뭐 대출 상품도 있고 보험 상품도 있는데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게 저축 상품입니다. 예. 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게 있고 내일 키움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희망 키움 통장 네. 더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 두 가지도 있는데 이 희망 키움 통장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 투로 나뉘는데 복잡하지만 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건 원이든 투든 만기하고 금리는 똑같습니다. 만기는 3년이고 금리는 최대 3.3% 받을 네. 수 있다. 예. 뭐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저축은행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내면 나라에서 10만 원을 더 준다거나
이렇게 적립을 해주기 그러면 때문에 이게 뭐 이자 몇 %인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무조건 이자가- 가입할 수 있으면 해야 되네요. 네, 네. 예. 그런데 가입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 일단 네. 원이 2보다 좀 더 까다롭다 보시면 되고요. 희망키움 통장 1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입이 가능한데 네. 이 중에서도 소득이 중위소득의 24% 그러니까 중간쯤 소득의 24% 정도 이상을 받으셔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중위소득이 얼마쯤 됩니까? 그럼 네, 올해? 이걸 계산해 봤더니 예.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 2인 가구는 68만 원, 3인은 88만 원에서 한 명 늘어날 때마다 한 20만 원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소득이 모자라는 가난한 분들한테 가입 허가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보다 요거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원은. 이거보다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네. 자, 요거에 이 왜? 더 희망키움 어려운 통장 분들한테 해줘야지 왜 이거보다 더 많이는 버셔야 된다고 하죠? 네, 이건 2는 그렇게 해줍니다. 아, 근데 그래요? 원은 예. 뭐냐면 탈수급,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조금 벗어나시기를 대상이 예, 유도하는. 그래도 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통장. 네. 사실 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이 요 정도 이상을 받으시면 월급을 받으시면 요 가입 요건이 되는데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매달 내가 낼 수 있는 건 월 10만 원입니다. 네.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여기에 이제 보태주는 돈이 있는데 뭐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건 생략하고 추가로 나라에서 얼마를 더 준다 네, 이거죠. 그게 이자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약 지원금을. 36만 원 정도를 줍니다. 10만 원 내면? 네. 그럼 1대 3으로 붙는다는 겁니까? 거의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만기니까 예. 10만 원씩 3년 부어서 360만 원 내 돈으로 내면 예. 여기에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1,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그럼 우리는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 예. 가족 숫자가 넷이다. 그럼 통장 4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한 한 가구당 집에 딱 한 하나씩? 개. 그리고 평생 하나만 만들 수 있다. 희망키움 통장 1은. 다만 이게 수령 요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수급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 3년 이내에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걸 조건으로 합니다. 이건 소득이 늘어나야 벗어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 3년 후에 반드시 소득을 늘리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 금액을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 좀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시면 안 그러면 이거 넣어줬던 거 다시 가져간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래서 3년 만기가 딱 됐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6개월 이내라도 벗어나시면은 주고 안 되면은 그거는 다시 그러나 지원금 회수가 됩니다. 최소한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시는 게 낫죠.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네. 희망키움 통장.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 정부에서 주는 무슨 급여 수급 받는 분들이 다 대상이니 네. 이거 받으러 가셔서 알아봐야 되나?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나? 주민센터 가시면 되는데 네. 이게 매번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1년에 한 번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연초에 딱 모집 공고를 띄우는데 그럼 그거 선착순에서 밀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1년에 모집 공고를 띄우면서 연간 모집 계획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예.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10번이 있는데 예. 그거를 가가지고 주민센터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2월 달에는 뭐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오세요라고 하는 거를 요번에 올해 한 번만 띄우기 때문에 미리 받으셨다가 그 해당 모집 기간에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미리 그럼 알아두시고. 오늘 방송 듣고 알았다. 네. 근데 바쁘다가 한 4월쯤 돼서 간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4월에 모집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매달 모집은 하는데 네. 홍보만 그렇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손경제 들을 이유가 있는 거죠. 들으셔야죠. 알겠어요. 예. 주변에 혹시 그 어려운 수급자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이분들 라디오 들을 시간 없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키움 통장이라는 게 이것도 있네요. 키움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 건가 봅니다. 네, 이게 예. 소득 기준 외에 자활 근로 사업에서 근로 활동하는 것이 추가 요건인데 네. 이런 데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내가 10만 원 혹은 5만 원을 내면 그만큼 1+1으로 주고 여기에 추가로 뭐 30에서 50, 100% 정도를 추가로 또 지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상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자활 근로 사업에서 자활 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네. 대상으로 하고 소득 기준은 아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분들이 자활근로센터에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만기는 3년이고 연 4회 정도의 교육이나 상담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3년 이후나 이내에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시면은 이 자금을 다 받으실 수가 받으실 있습니다. 수 있고 네. 보니까 10만 원 넣으면 정부가 3만 원 보태주기도 하고 5만 원 보태주기도 하고 최대 10만 원까지 주네요. 5만 원, 10만 원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예. 개인 가입 금액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액은 추가로 넣어줍니다. 1+1으로. 그 다음에 추가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더 넣어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하다가 뭐 일이 뜻대로 안 풀려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은 이런 추가 지원금만 토해내면 되니까. 네, 원금과 이자는 다 받아가시죠. 알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몰라서 못 가입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주민센터에서 공고는 띄우는데요. 이게 예. 연초에만 이렇게 홍보 공고를 조금 하고 연중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알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좀 나라에서 많이 그렇다고 세금을 좀 이런 데다 그렇다고 써주는 이거는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 돈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본인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길 가다 보면 네. 이걸 뭐 스쿠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양한 것들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바퀴 하나짜리 예, 혼자 타고 서가지고 다니는, 타시는 서서 분들 다니는 많죠. 분들도 네. 있고 타고 싶어요. 그걸 보면 저도 타고 싶습니다. 요즘 같이 아주 추울 때는 아유 저 고생 많으시겠다 싶긴 한데 그거는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다가 모셔다 드리고 그렇죠. 다시 이제 손님 네. 많은 곳으로 갈 때 이거 근데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엄밀히 보면 예.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아, 요 면허도 따로 이게 따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 원동기 자전거라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예. 그 쉽게 말하면 바퀴가 하나이든 두 개이든 전기로 가는 것은 네. 이른바 원동기 소형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그렇지. 면허를 취득해야 이게 취득할 때는 그거 들고 가서 따면 돼요? 아니면 오토바이로 따야 돼요? 오토바이로 따야 소형, 되겠죠? 그렇죠. 소형 그죠? 원동기 125cc 미만. 내가 이걸로- 탈 거는 바퀴 하나짜리 이건데 네. 시험 보는 건 오토바이로 시험 본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법적인 운전자에 관한 법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면허를 취득해서 이걸 타는 게 과연 합법이냐? 이 문제가 또 남아요. 아니 면허는 취득했는데도 불법이에요? 네. 어머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이런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그 전기화된 이동 수단을 자동차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운행을 하면 안 돼요. 면허가 있든 없든. 그렇죠. 그런데 경찰청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네. 이거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 타라고 그래요. 네. 근데 자동차로 분류가 되지 않는데 도로에서 타라고 하니까 예.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인 거죠. 왜냐하면 예. 그동안은 이런 전기화된 이동수단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작은 이동수단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법에서 이거를 미처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제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시군구청에서는 이거는 타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 무조건 그들의 법에 따르면. 시군구청은 자치단체니까 네. 일부 자치단체는 뭐 특정 공간 안에서는 타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고 예. 또 그건- 일부 자치단체는 여기는 공원이니까 네. 아예 타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건 경우도 그럼 있죠. 동네마다 다르다.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 경찰은요. 그럼 교통경찰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도로에서 타라고 합니다. 아 인도만 아니면 된다. 그렇죠. 그 대신 면허증 있어야 된다. 그렇죠.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안전장구 다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 도로에서 타려면 네. 자동차 보험 가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사고 났을 때 뭐 그건 그냥 내가 감당하고. 괜찮죠. 아 그건 돼요. 네. 본인이 감당한다고 한다면. 예. 근데 본인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그렇죠. 네, 예. 그때는 이제 본인 비용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동차는 제가 감당할게요 해도 안 돼. 당신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지 그렇죠. 운행할 수 그래서 이제 있어가 책임보험을 되는데.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이거는 아직 그건 아닌가 봐요. 자동차가 아니니까요. 자동차 관리법상 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데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이동수단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지금 달라졌는데 예. 언제까지 과거의 기준으로 맡기만 자동차 할 분류를 거냐. 기준할 거냐라고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네.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이거는 어쨌든 자동차 분류로 넣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네. 이제 연구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한 1, 2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이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든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상당히 난처한 없네요. 상황이 될 그러네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보험 가입은 안 되는 거고 보험회사가 다 안 받아주니까. 배상 책임 보험만 가입되는 거죠. 아 별도의 다른 보험으로. 예, 그런데 배상 책임 보험도 지금 보험사가 예. 초반에 상품을 만들어 놨다가
이쪽에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예, 이거 지금 탈 줄 잘 받지 모르고 않습니다. 만든 보험이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어요. 그럼 보험은 안 되고 도로에서만 타야 되고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네, 도로에서 타야 되고 면허증도 있어야 면허증도 되고 있어야 되고 안전장비도 갖춰야 되고요. 다만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자체 다니는 구역의 지자체에서 우리는 여기 우리 안에 구역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는 데는 또 또 못 하고. 못하고요.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못하고 차도에서도 못하고. 근데 지금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인도나 차도에서 이미 다니고 있고요. 그럼 서초구에서 동작구 가려고 하는데 서초구는 괜찮고 동작구는 안 되면 못 가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구조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이게 작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돼서 통과한 게 있는데 그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1인용 개인용 이동수단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올해 시작된 그 법은 전기 자전거만 자전거 도로에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전거만? 자전거만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바뀌려고 네. 이른바 이동수단까지 포함하는 그 법안을 보면 자전거 말고 네. 그 단어를 자전거 등에 해서 그 등에는 법을 이런 아직 다 이동수단도 못 포함되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 통과는 안 됐죠. 기왕 안 만들고 버틸 수 있는 법이 아니면 네.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순서가 있겠지만 사실 뭐 제가 됐잖아요. 야근을 왜 안 합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지난주에 제가 CS를 다녀왔잖아요. 네. 그 CS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전기화된 이동수단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겠어요. 네. 봐도 편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허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당히 고성능의 네. 그 많은 자율주행 기능이 또는 여러 가지 IT 기능이 드러난 이런 이동수단들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니까 네. 그쪽 산업이 발전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기업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이게 불법화돼 있으니 네. 이게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가로막는 요소다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거죠. 네. 다른 질문 하나만 받아보죠. 이거 재밌는 질문인데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면 네. 차 거기다 놓으시고 경찰차 타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경찰서 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놓은 내 차는 네. 견인을 해야 될 텐데 네. 견인 비용은 나라에서 내줍니까? 이런 질문. 안 내주죠. 그거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보통 경찰이 대신 운전을 하거나 하는데 그러다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었고 그래서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되시면 차를 경찰차에 타고 경찰서로 가잖아요. 예, 그럼 자기 차가 남잖아요. 네. 그 차 견인시킵니다. 그 이제는 경찰이 해주지 않고 견인을 시켜서 그 비용을 운전자가 내도록 한 거죠. 그렇게 또 규정이 최근에 바뀌었나 봅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가 할인된다는 이런 뉴스도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가 2017년부터 2016년부터 전기 자동차도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를 5% 내려줍니다. 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전기차도 자동차세 3년 지나면 5% 줄어든다.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된 거고요. 제주도만 하고 제주도만 해주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연간 13만 원이라는 세금 자동차세 자체가 네. 이미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혜택 많더군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 세수는 과연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런 입장이 돼서 다른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되는 거 있죠. 그것도 좀 이건 해당이 매년 됩니다. 챙겨봐야죠. 네, 이건 해당이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내셨으면 1월 지나기 전에 그 얘기는 내일 선납하시면 10%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들처럼 규제를 지금 칼을 들이대느냐의 문제도 지금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모호한 상황 아직도 그런 상황들이 그러게요. 벌어지고 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도박장으로 보면 도박했으니까 다 몰수 이거지. 네, 누가 땄어? 딴 사람 세금 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민거리가 좀 있겠어요. 예.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불법적으로 벌집 계좌라고 하는 걸 운용했는데 네. 이거는 막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 벌집 계좌라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 계좌라는 게 지난번에 한번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은행에서 계좌를 열고 그 밑에 편의상 우리가 가상 계좌라는 걸 좀 써야겠어 은행에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뭐 거래소 1-1, 거래소 1-2라 그래서 자신들이 가상 계좌를 쫙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래소 계좌를 쪼개준다는 거죠. 예. 몇십만 개로. 그래서 예. 이제 개인들한테 투자자들한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눠줘서 지금까지 여기를 운영을 해왔다는 입금하세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누가 그 계좌를 이용했는지 잘 모르니 이번에 실명 전환을 하거라라는 건 은행에 가서 내가 이 가상 계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 보여주고 네. 그래 김계동이 가상 계좌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발표를 하니까 거래소들이 약간의 편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계좌를 만들어 놓고요. 그 밑에 우리 법인 계좌로 돈들 다 넣어. 일단 다 보내시면 예, 일단 다 보내시면 우리가 저희가 가상 계좌를 예.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엑셀 파일에다가 1번 계좌, 2번 계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기로 기록해 놓고 시스템 만들어 놨으니까 네. 돈 오간 거, 수익 난 거 다 여기 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법인 계좌로 다 넣으세요. 이렇게 운영을 몇몇 거래소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근데 이 엑셀 파일을 저희가 분실했습니다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더 큰 아까 뭐 가상 계좌라고 앞서 말씀드린 가상 계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은행에 그 가상 계좌가 들어 있어 누가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돈 오간거나 이런 게 다 기록되고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거래소 측에서 아까 의도적으로 뭐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이걸 시스템이 오류가 난다거나 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은행에서 딱 보면 그 법인 계좌로 작은 금액들이 한꺼번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하겠죠. 보이기 때문에 예. 이 벌집 계좌를 적발해내는 건 너무 쉽다. 이거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있으면 이 법적으로 말이네요. 처벌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한 것이죠. 이 가상 계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전기요금을 내거나 네네. 아니면 뭐 혹시 깜빡 잊고 안 낸 거를 범칙금 같은 내세요라고 거 낼 하면 때도 내죠. 네.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낼 때 극단적으로 제가 김치영 기자 계좌에다가 제가 김치영 기자 범칙금을 내주더라도 실명 확인 안 하고 받았잖아요. 네, 모릅니다. 네. 예. 그런데 그거야 굳이 누가 남의 통장에다 돈 넣어주겠어. 남의 범칙금을 왜 내주겠어라는 네. 생각으로 안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얼마든지 남의 이름으로 가상계좌 거래를 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혹시라도 이렇게 거래소를 만약 폐쇄하는 상황까지 오면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분들이 다 그냥 해외 거래소에다 가상화폐 갖다 놓고 팔면 된다. 아무런 의미는 없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그건 구조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급전지시라는 게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파악도 하고요. 기업들에게 의사를 다 묻습니다. 우리가 이 급전지시를 할 기업 풀을 만들 거야. 예를 들어 뭐 한 300개, 400개 기업을 갖다 놓을 거야. 예. 혹시 여기에 들어올 의사가 있니? 뭐 예. 너는 2시간, 너는 3시간 뭐 이렇게 계약들을 맺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급전지시가 필요할 때는 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를 체크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시간 분량하고 전력량을 파악한 다음에 네. 그 기업들만 이제 급전지시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 혹시라도 올겨울에 이렇게 춥지 않아서 네. 정부가 급전지시할 일이 없으면 없다 하더라도 그 풀에 들어가서 나 필요하면 줍니다. 꺼줄게요라고 하면 기업들한테는 다 돈 주는 거군요. 예,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그리고 어떨 때는 손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알겠어요. 안 돌려도 주고 돌려도 돌려도 주고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또 손님 갑자기 들이닥칠까봐 네. 호텔방 하나씩 잡아놓은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잡아놓은 기업이 호텔방이면 써야지 뭐. 네. 예. 지금은 나 공장 돌려야 돼서 안 돼라고 하면 풀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기업에게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급전지시라는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이번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급전지시 제도가 2014년도에 시행된 이후에 3차례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불과 2달 만에 5차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거 결국엔 사용하든 안 하든 국민 세금으로 이 전기료를 주는 건데 네. 전력 수요를 조금 더 잘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그러면 급전지시 풀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저희 회사가 네. 나라에서 공장 잠깐 멈추세요 하면 항상 멈출 테니까 그 대신 저희도 그런 각오를 늘 하고 공장을 돌려야 되니 불안하니 네. 불안함에 대한 그 돈을 항상 주십시오. 저희한테 급전지시를 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돈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우리는 이미 돈 줬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당신들 꺼 하면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줄 돈이니 네. 급전 지시라는 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급전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아 근데 풀에 그 기업이라는 게 예. 공장을 막 돌리고 있는 상황에 정지한다 그래서 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풀이라는 걸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저 같으면 항상 저희는 못 끕니다 하겠습니다. 돈은 받아놓고. 의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들은 할당돼 있나 봐요. 있으니까 예 그런 계약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들이 지적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지시를 해서 왜 기업들의 공장 가동을 중지시켰느냐 이것보다는 전력량에 대한 수요가 정부가 조금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왜 항상 이렇게 중간중간 기업을 멈추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예. 2017년도 동계 전력의 수요 예측이 8,200 메가와트였거든요. 근데 이걸 8차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거보다 전력 수요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8만 한 5천으로 낮춰놨거든요. 근데 올 10회 거래소들도 해외 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통해서 자신의 가상화폐를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해외 거래소에 전자지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자신의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 전자지갑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사실상 해외 전자지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 두 번째는 그쪽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걸 외화로 찾아서 내가 네. 만약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다시 원화로 바꿔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이 외화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게 것도 어렵고 원화를 또 큰 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요. 또 어렵고.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거래소가 가격이 한 15에서 20% 높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걸 다시 또 해외로 가져나가서 팔면 손해잖아요. 싸게 팔아야 되니. 네. 그러니까 예. 차라리 국내에서 파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외국 가서 팔기는 쉽지 않다는 거군요. 근데 사실상 뭐 제 마음은 팔 수만 있다면 외국에서 팔아서 외화를 우리나라로 가져고 들어오는 게 국력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외국에 가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팔으면 달러가 네. 나올 테니 그 그렇죠. 달러 갖고 들어오면 예. 원화로 그래요. 바꾸지 말고 달러로 가지고 근데 들어오게. 제가 수출해서 달러 벌어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니까. 네.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 가격들이 지금 싸지 않을 때 고점에서 국민들이 외국 나가서 팔아주면 네. 그게 외화 획득이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려고 계절을 막으려고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한파가 기승을 부리니까 추우니까 전기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피크 문제가 생겨서 급전 지시를 정부가 내렸군요. 기업들에게. 이게 뭔가요? 지난 여름에 한번 이 급전 지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공장들의 가동을 몇 시간 정도 멈출 수 있도록 지시하는 거다. 이게 이제 원래의 뜻인데요. 사실은 이 구도를 보면 처음에 정부가 대략적인 전력 수요량을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력이라는 게 많이 생산해 놓으면 보관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수요에 맞춰서 그 발전소도 가동을 하고요. 예. 그리고 혹시 이 수요를 뛰어넘는 수요가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면 미리 계약된 기업들에게 네. 잠시 공장을 가동 중지해달라. 뭐 몇 시간씩 서로 계약 맺은 만큼 중지하도록 하고 그걸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썼던 전기요금 깎아주는 게 아니라 네. 1시간 정지하는데 얼마 무조건 주겠다 이렇게 예, 금액으로 그렇게 미리 준다는 거죠. 계약을 해놓는 것이죠. 공장 못 돌리면 손해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 말 12월 하고요. 올 1월에 지금 한파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네. 전력 수요가 좀 올라갔고요. 5차례 정도의 지금 급전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몇몇 언론들에서는 안 그래도 기업들이 지금 최저임금이랑 이런 부분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 급전 지시까지 내려서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정부가 거죠. 나중에 돈으로 다 준다면서요. 공장 못 돌린 피해를.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입니다.
미국 최대 케이블 TV 업체인 컴캐스트, 그리고 통신업계 2위인 AT&T, 그리고 보잉, 웰스파고은행, 그리고 월마트.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이 감세로 인한 혜택을 직원들하고 나누겠다면서 임금 인상이나 보너스 지급 계획을 발표한 미국 기업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는 시간당 $10 주던 최저시급을 다음 달부터 $11로 10% 이상 올리겠다고 밝혀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올해 2018년 회계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금 절감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도 감세 조치로 생길 여력을 종업원들과 미리 나누겠다 이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조치가 이미 예정된 계획을 재포장한 거에 불과하고 월마트도 역시 법인세 깎아준 혜택의 15%만 임금 인상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분석도 물론 있긴 합니다. 기업들이 손해보는 장사야 안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로 기대하는 낙수 효과가 계속 나타날지 아니면 이렇게 초반에만 반짝하는 현상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인세를 내렸던 지난 10년간 왜 우리나라는 기업과 가계의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해졌는지, 왜 미국에서 심은 귤이 바다 건너 우리나라로만 들어오면 꼭 탱자가 되는지 이에 대한 분석도 우리끼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15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도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성 금융 상품들이 몇 가지 있죠. 어떤 게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한 궁금증들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들도 좀 있어요. 이것도 좀 정리해 보겠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요즘 연말정산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시다가 올해 1월부터 새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이걸 작년에 다니던 회사 가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회사에다 얘기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 보내오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와 함께 월요일 경제 뉴스들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죠. 지금은 이슈가 그동안 투자해온 분들이 이게 본인 실명인지 아니면 차명인지 아무도 확인한 바가 없으니 다 다시 은행 창구 가서 실명 확인 받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정부가 이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서는 실명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실명으로 모두 전환해야 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준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시작된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9시 50분에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정부의 입장 발표라는 걸 했습니다. 아침에 지금. 그래서 변화된 건 딱히 없는데요.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좀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혼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거래소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또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다. 청와대에서 또 해명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방향을 정해서 아침에 브리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폐쇄와 관련된 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폐쇄도 한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데 결정된 바가 없으니 앞으로 협의에 의해서 이 카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들고는 있지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래소의 실명 부분 조속히 빨리 시행하겠다라는 거 오늘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당부인데요. 이게 현재 정부나 그 누구도 이 투자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거나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지금까지는 거래를 할 때 거래소가 일일이 실명 확인 다 안 한 것 같다. 이제 정부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는 은행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실명 확인을 다 받고 해라라는 건데 그거 다 받고 했는데 어느 날 거래소를 폐쇄하면 그럼 실명 확인을 왜 받으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또 이럴 거 아니겠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래소 폐쇄라는 카드와 실명 확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잘 하세요라고 하는 카드는 방향성이 좀 서로 다른 것 같은. 일단 정부가 지금 생각이 드네요. 실명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탈법이라든지 네. 문제들이 생기고 물론, 있다라는 물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실명을 그걸 해야죠. 규제하기 위함이지 현재 가상화폐가 어떤 투자의 수단이라거나 아니면 화폐로서 인정을 받았다, 금융상품이다, 이건 정부에서는 아닌 입장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명 확인을 통해서 나중에 어쨌든 간 이걸 금융상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투자 상품으로 볼 것이냐 그냥 단순한 재화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네. 어쨌든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애매해요. 우리가 도박장 제도권 단속하고 안으로 이걸 나서. 끌어온 거냐 정부가 아직도 인정은 안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제도권에서